예, 이번 시간에는 그 노후 준비를 위한 우리 현실적인 자산운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준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내 집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뭐 주택연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노후 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 집을 먼저 장만하는 게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요, 저는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볼 때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50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보유 자산 현황을 보니까 총 자산이 5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시골 포함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부채 차입금이 우리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평균 9,900만 원이에요. 네. 이걸 빼게 되면 4억 1,100만 원이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4억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살고 있는 집값이 3억 5,700만 원이에요. 거의... 얼마 남냐? 5,400 남잖아요. 5,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30년, 40년 삽니까? 그러니까 5,400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동학 게임이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내 노후는 10년 후, 20년 후잖아요. 네. 그때 그 집값이 과연 유지를 해줄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다들 지금 금년 내년을 생각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저는 제 친한 친구가 일본 동경 수도권에 2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허름한 아파트예요. 그거를 1984년도에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1억 2천만 원에 샀는데 그 쫙 올라가지고 1991년이 피크일 때인데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3천만 원, 4천만 원이 안 팔려요.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남의 나라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노후 대비 관점에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베이비붐 세대들이 집 마련 끝나, 노인들은 들어, 팔 사람만 나와, 이런 거를 지금까지 와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근데 저는 지금요, 집 한 채밖에 없는 분은 오히려 주택연금 들어주는 게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떨어져도 계속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모자라는 거 그냥 놓고 가는 거니까. 네. 상당히 과격한 말씀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 집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고,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집 하나만 딸랑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분한 노후 준비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 일본에서요, 재작년에 부동산 시대라는 문구판 책이 나왔는데,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1년간 연재한 거를 쓴 거예요. 그 부동산 시대의 부자가 뭐냐면, 우리 부동산은 안이불자잖아요. 네. 안 움직인다. 네. 근데 거기 부동산은 부채할 때 부자, 마이너스 동산 시대예요. 네. 왜 마이너스 동산이냐? 어떤 분이 100살 가까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집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은 또 집이 있어요. 근데 아들들은 그 물려받으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골치 아프니까 상속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려고 팔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오히려 500만 원 얹어가지고 내놨더니 가져가시라고. 왜냐? 그거 갖고 있으면 계속 세금 내고 수리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빈집 갖고 있어도요, 책임 추궁당해요. 빈집에서 무슨 문제가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아마 이 말씀 들으시는 분이 댓글로 그럴 거예요. 너 지금 누구 약 올리냐고. 근데 그게 항상 지금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직 하면 그런 게 되겠느냐. 여러 가지로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베이비붐 세대가 대량으로 태어나면서, 그다음에 도시화되면서 올렸던 집값, 고성장 시대에. 네. 그것이 지금 우리 출산율이 높을 때 6.3명까지 갔던 출산율이 지금 0.83명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심해서, 보통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환갑쯤 되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지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오르더라도 하우스푸어가 될 염려는 없다. 뭐 그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네. 뭐 지금 대표님 말씀이 뭐 당장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일본처럼 뭐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네.
우리가 노후 준비에 있어서 그냥 네. 주택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네. 다른 금융자산도 필요하다. 이제 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젊은 세대 친구들이 네. 특히나 코로나 위기 이후에 주식이 폭락했던 것들을 이제 기회로 생각해서인지 네. 동학개미 운동 뭐 네. 이러면서 주식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만들어놨고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는 주식 투자를 이렇게 게임하듯이 많이 좀 즐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금을 좀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그 젊은 친구들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 뭐랄까 원칙을 지켜가면서 본업에 지장 주지 않도록 하는 거는 참 바람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통계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지 않은가. 작년에 어느 대형 증권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은데요. 그 주식을 사고 파는 걸 회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회사 고객의 20대 투자가의 예. 주식 매매 회전율을 평균이 조사해 봤더니 6,800%라고 나왔더라고요. 아유,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걸리네요. 1년에 한 번 사서 팔면은 100%거든요. 네. 근데 6,800%라는 건 뭐냐면 68 회전했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세계적인 운용사들의 회전율이 20, 30%예요. 4, 5년 만에 한 번 정도씩 사고 팔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을 돌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보다 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 일을 하냐 이거죠. 네. 첫째가. 그 다음에 그래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가 또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존리 사장 같은 분도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펀드 매니저로 아주 날린 분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자기한테 와서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다고 모르니까 단기 시황 전망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게 단기로 하니까 6,800% 아닙니까?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과연 성공하겠는가 하는 문제하고 그거 하다 보면 일은 언제 하겠는가 그런 거는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직장인들이 요즘 아무리 어렵지만 특히 아까 지난 시간에 뭡니까? 그 영국 마틴 스쿨의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 2033년에 되면 47% 직업이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생각해 봐야지 실업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그래서 직장인들은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이 인적 자본 투자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이거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더라도 꼭 성공하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놀란 게 피델리티라는 회사가 운용하는 마젤란 펀드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1977년부터 90년까지 13년간 그걸 운용을 했거든요. 이분이 운용하면서 그때 시황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13년간의 운용 수익률이 2,700%. 아유, 어마어마하네요. 연평균 29% 수익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마젤란 펀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투자가의 절반 이상이 손실을 입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뭐냐면 올라가면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단기로 하니까 팍 올라갈 때 꼭지에 사서 떨어진 마지막 판에 팔고 이래가지고 13년 동안 2700% 연평균 수익률 29% 그 펀드에 투자했는데도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절반이 손실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자꾸 외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유튜브, 온갖 유튜브가 오늘은 시황이 어떻습니다. 뭐 오릅니다. 떨어집니다. 이거 사야 됩니다. 여러 유튜브에서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와서 그 말씀 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애널리스트 한 분,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 한 분, 전업 투자가 이분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의 자기 직업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그 말 듣고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필요는 하나 네. 그 투자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또 자기 본업에 예, 예.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네. 작은 거를 쫓다가 큰 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네. 여기다가 이제 더 한술 더 떠서 네.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요즘 서학개미다 이래가지고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또 뭐 그렇고 사실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뭐 테슬라네 애플이네 뭐 이런 해외 주식을 국내 그냥 주식 사듯이 요즘 상당히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엔화 강세가 한참 지난 이후에 네. 해외 투자가 막 본격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해외에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 아닐까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세계 자산 시장의 한 1.5에서 2% 사이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모든 재산을 이렇게 퍼붓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데 되게 국제 분산 투자의 원칙이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 그런 업종이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국제 분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에 있는 분들이 약간 개발도상국의 주식을 산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네. 보면은 그런 건 저는 가리지 않고 뭐 테슬라가 돈 번다더라 하니까 저기 하잖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 직접 투자를 하잖아요. 네. 저는 우리나라의 테슬라에 투자하는 분이 얼마나 테슬라에 대해서 알고 하시는지 전 그게 걱정이 좀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일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하면은 내 갖고 있는 총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해외 투자를 할 건지 네. 그거를 ETF라든지 그냥 공모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을 매일 그 샀다 팔았다 쫓아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실 저도 실제 이제 자산 운용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네. 직접적인 개별 기업 분석을 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나 국내 주식도 아니고 해외 주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또 그만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표님 저희가 노후 준비를 하려면 자산을 좀 쌓아가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요. 이제 우선 직장인의 한정식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할 일이 다른데 20대가 되면은 우선 3층 연금, 네. 직장 생활 시작하게 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거는 20년, 30년 모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걸로 노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퇴직금 백만장자라는 게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피델리티 하나만 해서 금년 8월 말로 해가지고 41만 계좌가 100만 달러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401 계획이 우리말하면 DC형 퇴직연금. 예, 예. 그리고 IRA라고 해서 우리말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되겠네요. IRP. 예. 그거가 30만 계좌. 그래서 퇴직금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퇴직연금 DC형 연금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 10년, 20년, 30년 이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산 투자 원칙을 그리고 장기 투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상품이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투자가들이 다 노후 자금은 회사에 들어가서 퇴직연금 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의 투자가들의 펀드 투자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보면은 60%가 DC형 퇴직연금 운용을 하면서 펀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한 걸로 나머지 다른 자산도 운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퇴직연금 이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원본 보장액의 80% 넘게 들어가 있잖아요. DB형으로 예. 여전히 높은 예. 비중이 되어 있죠. 그 지금 거기 중요한 그거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예. 돈 꺼가지고 다른 투자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네. 예. 그 당장 2, 3년 내에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되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노후자금 준비를 하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 있잖아요. 개인형 퇴직연금. 예, 똑같은 건데 그게. 네. 예. 그걸 그래서요. 미국의 투자자들에게 당신은 주식 투자, 펀드 투자를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그 질문이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일본 같으면 돈 벌려고 하죠. 근데 미국의 투자자들은 뭐냐? 노후 대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장기 투자가 되고 분산 투자가 되고 원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금태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네.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예. 간접적으로 ETF를 통해서 네. 주식 네. 투자를 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네. 드리고 있는데 네. 대표님도 비슷한 그렇죠. 결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예. 그 파이어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뭐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네, 뭐 네. 리타이어 얼리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젊었을 때 주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네. 조기에 은퇴해서 네. 내가 인생을 즐기겠다. 네. 뭐 이제 이런 네. 세대들도 좀 늘어나고 있긴 하는데 파이어족 네. 그게 뭐냐면 예 어떻게 저는 하십니까? 너무나 돈에 어려움을 당하고 네. 직장에서도 막 짜증난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빨리 돈 좀 벌어서 나와서 자유롭게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네네. 세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40대에 무슨 수로 목돈을 마련하느냐 그런 무리한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40대쯤 해가지고 전업투자가 된다든지 그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네. 한편으로 투자해서 목돈 마련해가지고 은퇴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 은퇴를 하고 나서 뭘 할 건가를 미리 잘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퇴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네. 보통은 그냥 돈만 있으면 그 다음은 자유롭게 살면 되겠지. 근데 제 동기라든지 주위에 다른 사람 보면은 첫째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목돈을 만들었더라도 2년 후, 3년 후, 4년 후 계속 그 자금이 유지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더라. 네. 일시적으로 성공했는데 업계에서 유명인사가 됐어요. 투자에 성공해가지고. 네.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소식이 없어요. 실패해가지고. 계속 성공하고 모아둔 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가 첫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돈은 좀 벌었는데 나중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약간 공허하달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네. 제 주위에서 보면은.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내 아는 사람들은 특히 펀드 매니저 한 사람들 보면은 아주 힘든 직업이잖아요. 네. 한 40대까지 일요일날도 쉬지 않고 일해서 연봉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딱 마련해요. 그리고 은퇴를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나 보고 노는 게 아니라 골프나 치고 노는 게 아니라 섬을 사서 개발한다든지 아. 무슨 사회공헌 사업 한다든지 네. 자기네 취미를 한다든지 꼭 자기가 평생에 라이프워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혹시 우리나라의 그 파이어족 좋아요. 자기 인생관이니까. 네네. 근데 지금 투자해서 장기적으로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과연 있는가? 지금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만 믿은 거 아닌가 하는 걸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을 결정하고 나와봤더니 나중에 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꼴이 나진 않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지금 모아둔 자금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 그거에 대한 노하우, 대책을 세워놓고 뭘 하면서 살 건가? 그러고 나가야더라도 나가야 된다. 파이어족 좋아요. 폼나고 멋있지. 그 생각을 하시라는 게.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대표님 말씀 딱 듣다 보니까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노후 준비는 이걸 하루아침에 이걸 끝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행을 바랄 수도 있고 무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노후 자금 만드는 가장 현명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우리가 연금 투자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네.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한 연금을 쌓아가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연금 투자를 또 연금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